동탁의 악행 중에 하나가 미호성을 쌓은 일이었다. 미호성은 동탁이 자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 장안에서 100여리쯤 되는 곳에 세운 곳으로 백성 25만을 끌어내 성곽과 궁실을 지었는데 그 높이며 두께가 장안성과 똑같았다. 궁실은 장안성 안에 금궁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창고에는 20년을 먹을 곡식을 쌓아 만일에 있을 병고에 대비케 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소년들과 미녀 800명을 뽑아 그 안에 살게 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그리로 옮겨 호사를 누리게 하니 도성인 장안성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동탁 자신도 평소에는 미호성에 머물며 미녀와 주지웅님에 빠져 지냈다. 동탁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공포였다. 공포는 가장 빠르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공포 정치는 계속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공포 정치의 끝은 늘 비극적으로 끝이 난다. 공포 정치가 계속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감각이 가진 마비란 특성 때문이다.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공포감도 거듭되면 마비되게 마련이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공포 역시 지속되면 적응하기 마련이고 그 둔감해지는 감각을 다시 자극하기 위해서는 더욱 잔인하고 자극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공포감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자극 수위를 높여도 결국에는 공포라는 환경 그 자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동탁의 휘두르는 공포란 철권 속에서도 이미 이런 마비 증상은 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동탁의 폭거를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었다. 그 대표격인 사람이 사도 왕윤이었다. 왕윤의 자는 자사로 태원군 깃땅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절의를 숭상하고 공명의 뜻을 두어 학문에 온 마음을 바쳤다. 특히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다. 왕윤은 동탁에 대한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도 식힐 겸 정원을 걷던 왕윤은 홀로 정자에 나와 있던 초선을 보았다. 초선은 어려서 왕윤의 집으로 뽑혀와 노래와 춤을 익혔는데 16살인 그 무렵에는 재주와 아울러 아름다움도 뛰어난 가기로 자라 있었다. 왕윤은 특히 그런 초선을 사랑하여 친딸 못지않게 대했고 초선 또한 왕윤을 아비처럼 따랐다. 초선의 아름다움이 전보다 한층 눈부시게 왕윤의 눈에 들어왔다. 그 아름다움을 느낀 순간 왕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호색한 동탁의 모습과 아울러 아직 동탁보다는 여자에 대해 순진하지만 한번 눈을 뜨면 앞뒤를 못 가리게 빠져들 건장하고 단순한 여포의 모습이 어른거린 것이었다. 왕윤은 초선을 집안으로 들여 주위를 물리고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공손하고 엄숙하게 머리를 조아려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초선이 놀라 황급하게 방바닥에 몸을 엎드리며 왕윤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동탁과 여포를 잡을 연안개가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동탁과 여포를 겨냥한 왕윤의 연안개는 다음 날로 곧장 펼쳐졌다. 왕윤은 집안에 간직하고 있던 값지고 귀한 구슬 몇 알을 꺼내 솜씨 좋은 장인에게 내주며 그걸 박은 금관 하나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솜씨를 다해 만든 그 금관을 사람을 시켜 여포에게 보냈다. 여포는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조정에서 이름 높은 사도 왕윤이 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포는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왕윤의 집으로 갔다. 이때 이미 여포가 올 것을 예상한 왕윤은 미리 술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윤은 여포가 오자 잔치를 벌렸으며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여포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고 가고 흥이 어느 정도 오른 뒤에 왕윤이 옆에 시중들던 여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여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은근히 서운한 여포였지만 집주인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어 술잔만 기울였다. 그런데 오래자나 방문이 열리고 푸른 옷을 입은 두 비녀의 부축을 받으며 한껏 단장한 초선이 들어왔다. 원래도 빼어난 자색인데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곱게 화장까지 하고 나니 그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그런 초선을 보자 여포는 말까지 더듬거리며 왕윤에게 누구인지 물었고 왕윤은 자신의 딸이라 소개했다. 그리고 왕윤은 여포에게 초선을 첩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여포는 기뻐 어찌할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바로 초선을 데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왕윤은 그런 여포를 보며 되었다 싶었다. 왕윤은 준비되는 대로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파하였다. 여포는 돌아가기 아쉬웠으나 어쩔 수 없었다. 취한 몸을 간신히 가다듬으며 왕윤에게 2번 3번 절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승산부로 돌아갔다. 며칠 뒤 왕윤은
동탁을 찾아갔다. 왕류는 동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동탁은 좀 뜻밖이긴 했지만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조정의 대권을 잡고 있는 동탁이었지만 조정의 원로 대신이며 곡기로 이름 높은 왕윤이 자신을 사가로 청해준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로 왕윤의 집으로 발걸음을 한 동탁을 맞는 왕윤의 태도가 이상했다. 왕윤의 태도가 손님을 맞는 주인이 아니라 임금을 맞는 신하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일이었지만 동탁의 눈에는 왕윤마저 한실의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무리로만 보였다. 그리 생각하니 자신을 대접하는 정성과 전에 없던 아첨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서로 술잔이 몇 차례 오고 가고 흥이 물올랐을 때 왕윤은 초선을 불러들였다. 미리 비단과 보석으로 단장하고 기다리던 초선이 방으로 들어와 춤추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지난날 미인 많기로 이름났던 소양궁의 궁녀가 되살아난 듯하고 초양왕의 넋을 빼놓은 무산의 신녀가 거리로 내려온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탁은 그대로 혼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거기다 적지 않이 오른 술도 초선의 춤추는 자태를 한층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동탁은 말까지 더듬거리며 왕윤에게 물었다. 이 미인이 누구요? 저희 가기 초선입니다. 이미 초선의 미색에 흠뻑 빠진 동탁을 보며 왕윤은 초선을 동탁에게 바치고 싶다 말했다. 마음은 있어도 차마 조정 원로 대신에 가기까지 뺏어갈 수 없어 군침만 흘리고 있던 동탁은 왕윤의 그 같은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입이 귀미까지 벌어져 감사에 맞지 않았다. 동탁은 그날로 초선을 술에 태워 승상부로 데려갔다. 왕윤도 그런 동탁을 말리지 않았다. 친히 말을 타고 동탁의 수레와 나란히 달려 승상부까지 배웅했다. 왕윤이 동탁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붉은 등들을 앞세우고 달려오는 인마가 있어 바라보니 방천하극을 꼬나든 여포였다. 동탁이 초선을 데리고 승상부로 갔다는 말을 들은 여포는 그 길로 왕윤에게 달려와 따졌다. 그러나 왕윤은 시침이 떼며 말했다. 동탁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말하길. 내가 듣자니 이 댁에 초선이라는 여아가 있어 우리 봉선이에게 시집 보내기로 허락했다는데 그게 정말이시오? 나는 아무래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특별히 와 보았소. 내 며느리 될 그 아이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소. 동탁이 그리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초선을 동탁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이었다. 그리 말한 동탁이 초선을 한동안 바라보다 다시 말하길. 오늘이 마침 좋은 날이니 내가 돌아갈 때 이 아이를 데려가 우리 봉선이와 짝지어 주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태사인 동탁이 직접 찾아와 그리 말하니 아무 망설임 없이 수레를 준비시켜 초선을 승상부로 보낸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여포에게 반문하는 왕윤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보냈으니 예물은 준비하여 여포에게 보내주겠다고도 말했다. 여포가 들어보니 왕윤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자신이 성급히 오해했다고 생각한 여포는 왕윤에게 사과하고 그 길로 돌아가 여포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동탁의 부름을 기다렸다. 왕윤의 말대로라면 동탁은 그날 밤 안으로 자기를 불러 초선과 짝을 짓게 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날이 훤히 밝도록 동탁은 여포를 부르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여포는 승상부로 달려가 동탁의 숙소를 몰래 살폈다. 그리고 창 앞에 서 있는 초선을 보았다. 초선 역시 뒷문 곁에 바짝 붙어서 방 안을 훔쳐보고 있는 여포를 보았다. 이때라고 여긴 초선은 두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슬픔과 근심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결코 자신의 신세를 기뻐하는 사람의 자태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다시 수건을 꺼내 두 눈을 찍었다. 처음에는 신용이었으나 가만히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생각하니 정말로 눈물이 났다.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던 여포는 괴로웠다. 특히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것이란 짐작이 들자 동탁에 대한 분노는 한우로 뼈에 사무쳤다. 그러나 당장 여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동탁의 호의를 맡고 있는 여포는 늘 가까운 거리에서 초선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한날 동탁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 여포와 초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포와 초선의 눈길이 심상치 않다 싶자 문득 마음속에서 의심과 질투가 일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 뒤 동탁은 한 달이 넘도록 방 밖을 나오지 않았다. 초선의 미색에 취하다 보니 나라 다스리는 일도 뒷전인 모양이었다. 밤낮으로 침실에 휘장을 들이우고 초선의 몸을 탐하며 지냈다. 그러다 동탁이 병이나 알아눕게 되었다. 아무리 동탁이 무장이라고 하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으랴. 늙은 몸으로 여색에 취해 있다가 보니
결국에 병이 난 것이었다. 여포만큼이나 동탁의 마음도 잡아야 했던 초선이었다. 동탁이 병을 얻은 날부터 초선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초선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동탁은 오히려 병난 것이 기쁠 지경이었다. 그 지극한 간호를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본 동탁은 한층 더 깊이 초선을 사랑하고 믿었다. 그러던 중 여포가 문 안을 갔을 때 동탁이 마침 잠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침상 저쪽에서 초선이 몸을 반쯤 내보이며 여포를 바라보았다. 여포가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초선의 고운 얼굴을 살피니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초선은 그렇게 여포의 눈길을 끈 뒤에 곧 손을 들어 자기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동탁을 가리킨 뒤 가만히 도래지를 쳤다. 그런 그녀의 두 눈에는 어느새 수정 같은 눈물이 샘솟듯 솟고 있었다. 그때 공교롭게도 잠든 것 같던 동탁이 눈을 떴다. 잠든 가운데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뜬 것인데 여포가 보이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무엇에 홀린 듯 한쪽으로만 눈이 쏠려있는 여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탁이 슬쩍 몸을 뒤쳐서 그쪽을 보니 생각대로 초선이 거기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휘장 뒤로 사라져버렸다. 동탁은 순간 화가 났다. 여포를 크게 꾸짖고는 승상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을 내리고는 내쫓았다. 여포는 초선을 빼앗긴 것만도 분한데 여럿 앞에서 욕까지 보게 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점점 커가는 분노와 원한으로 이를 갈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동탁의 모사 이유를 만났다. 여포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이유는 여포에게 까닭을 물어봤다. 이유가 듣고 보니 실로 예산 일이 아니었다. 계략에 박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밝게 읽을 줄 안다는 뜻도 된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이유는 역시 남달랐다. 남자를 갈라놓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계책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이유로서는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좋은 말로 여포를 달래둔 뒤 곧바로 동탁을 찾아갔다. 동탁이 비록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는 하지만 천하를 다투는 영웅 중에 하나였다. 이유의 말을 듣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여포의 지난 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웅지를 펴기 위해서도 여포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조금 전에 그 맹렬한 분노도 있고 황망이 이유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평소 재물에 욕심 많은 여포였기에 이유는 비단과 보석을 내려 마음을 달래면 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유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 하나가 여포가 초선에게 품은 열정의 크기였다. 우선은 사태가 진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포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의 불길은 갈수록 세차게 타올랐다. 몸은 동탁의 좌우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초선에게로만 달리고 있는 여포였다. 거기다가 초선에 드러나지 않은 유혹도 집요했다. 하루는 동탁이 현재와 함께 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언제나 창을 잡고 동탁을 호위하던 여포였으나 동탁이 천자와 함께이니 그날만은 곁에 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대전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초선이 생각났다. 천자와 동탁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그 틈을 타서 초선과 단둘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자 여포는 더 참지 못하고 화극을 낀 채 대궐을 빠져나와 말 위에 올라 승상부로 달렸다. 여포를 본 초선은 후원에 있는 봉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여포를 만났다. 그런 초선이 꽃밭을 가로지르고 버들가지를 헤치며 나타나니 그 모습이 월궁선녀가 하강이라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고왔다. 초선은 여포의 품에 안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을 구해 줄 것을 청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초선을 동탁에게서 구해내고 싶은 여포였지만 여포 역시 한 시대의 맹장이었다. 당장 동탁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 뒷일이 걱정이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일이었다. 초선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 여포를 초선이 그대로 놓아 보낼 리 없었다. 초선이 진정 바라는 것은 동탁이 의심을 하고 급히 돌아와 두 일이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초선은 자신의 충동질에도 창을 들고 떠나려 하는 여포에게 약간 빈정대는 듯한 말투까지 섞어 여포의 남다른 자부심을 건드렸다. 이내 여포는 초선의 뜻대로 되었다. 한편 동탁은 천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전 아래를 보니 거기 있어야 할 여포가 보이지 않았다. 동탁 역시 겉으로는 좋은 얼굴로 여포를 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천자와 하던 얘기를 급히 맺고 물러나와 승상부로 달렸다. 짐작대로 문 앞에 여포의 적토마가 메어져 있었다. 시종들이 여포가 후당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자 동탁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친 듯 후원으로 달려간 동탁은 봉혜정 아래서 서로 얼싸안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남녀를 보았다. 바로 여포와 초선이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있는 꼴을 보니 동탁은 눈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런 동탁의 눈에 봉혜정 한 모퉁이에 기대어져 있는 여포의 화국이 비쳤다. 성난 동탁은 화국을 잡고 소리를 내지르며 여포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동탁의 머릿속에는 천하고 무엇이고가 없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초선이었고 여포는 그 초선을 훔치려는 정적일 뿐이었다. 그런 동탁을 본 여포는 도망치기에 바빴다. 젊고 날랜 여포가 힘을 다해 뛰니 늙고 비대한 동탁이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한때 이름 날리던 동탁이었다. 아직은 손에 힘이 있었다. 여포를 향해 들고 있던 화극을 힘껏 던졌다. 하지만 무예라면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여포가 순순히 맞아줄 리 없었다. 날아오는 화극을 주먹으로 쳐떨구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여포를 쫓던 동탁은 막 원문을 나설 무렵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다가 동탁과 세차게 부딪혔다. 바로 동탁의 모사 이유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오던 중이었다. 이유는 동탁을 설득하였다. 천하를 다투시려는 태사께서 보시면 초선은 한낱 계집에 지나지 않으나 여포는 신복의 용맹한 장수입니다. 만약 이 일을 기회로 태사께서 여포에게 초선을 내리신다면 여포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음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초선에 대한 애착을 쉽게 떨치지 못한 동탁은 한동안이나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한 듯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유는 놓치는 것이 있었다. 그 하나가 초선의 의도였다. 이미 여포에게 내리기로 마음을 정한 동탁이었으나 한 가닥 미련이 남았는지 초선을 불러 왜 그랬냐고 물었다. 그러자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여포 짐승 같은 자가 자신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일렀다. 그리고 동탁에 대한 깊은 정을 드러내며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다며 벽에 걸린 칼을 뽑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다. 결코 연기라고 할 수 없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다. 이에 동탁은 크게 놀라 칼을 빼앗아 던지고 초선을 끌어안으니 좀 전에 이유에게 했던 말은 온데간데였고 초선에 대한 사랑만이 온 마음을 채웠다. 초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유란 자의 꾀일 것입니다. 그자와 여포는 원래 교분이 두터운 사이라 여포의 우욕을 채워주고자 나를 태사께 얻어낼 꾀를 이와 같이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적어도 자신에 대한 이유에 어떤 말도 소용이 없도록 미리 방패막이를 해둔 것이었다. 초선을 껴안으며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동탁이 중얼거렸다. 내가 차마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동탁이 마음을 바꾸어 초선과 함께 미호성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이유가 동탁을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동탁의 고집을 잘 아는 이유는 더 이상 자기 뜻을 내세울 수 없었다. 그제야 이유는 초선의 정체가 짐작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활시위 거리를 벗어난 새였다. 말없이 동탁 앞을 물러나오며 이유는 하늘을 우러르며 깊이 탄식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낱 계집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멀리서 미호성으로 떠나는 초선을 바라보고 있던 여포에게 왜 함께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며 탄식하냐며 왕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왕윤이 몸의 병이나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아 그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고 여포에게 말했다. 여포는 탄식하며 왕윤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왕윤 자신이 꾸민 일이었지만 모르는 척 그간의 사정을 여포에게서 듣고 있던 왕윤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고 자신은 늙고 힘이 없지만 여포는 천하의 영웅인데 왜 참고 있느냐며 은근히 여포를 충동질했다. 그러자 그동안 화를 눌러왔던 여포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이를 본 왕윤은 되었다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리는 척하며 또다시 여포를 충동질했다. 그러다 여포의 뜻이 동탁을 죽이기로 굳어진 것을 본 왕윤은 드디어 적극적으로 여포를 부추겼다. 그런 왕윤의 부추김이 여포로서도 나쁘지 않았다. 사실 여포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여포는 진작에 동탁을 죽일 마음도 있었고 그럴 힘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여포가 비록 동탁의 병권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 장수들은 대개 서량에서부터 동탁을 따라온 신복들이었다. 여포가 동탁의 신임을 받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복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탁을 죽인 뒤에도 그들이 여포를 따라주리라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미호성을 지키고 있는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의 네 장수와 그 휘하 수만 장졸은 용장이며 정예병이면서도
평소에는 여포와는 무관한 관계였다. 하지만 천하의 여포가 단순히 그것만이 두려워 몸을 움직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여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명분이었다. 여포가 평소에 공명정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살만했다면 동탁을 죽인 것이 의가 되고 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동탁의 적대 세력이 모두 뭉쳐 여포의 뒤를 받쳐줄 수도 있을 것이니 동탁의 잔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여포는 그렇지 못했다. 양부 정원을 죽이고 동탁 쪽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동탁의 충실한 개가 되어 온갖 흉폭하고 잔인한 짓을 도맡아 해온 바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탁에 버금가는 미움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왕윤과 손을 잡는다면 일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왕윤 자신도 곧고 충성되기로 세상에 이름 높은 사람이지만 조정 대신 가운데서도 원로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왕윤이 나서서 조정 대신들의 손발로서 자신이 동탁을 죽인 것으로 해준다면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다. 비록 동탁의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쉽겠지만 그것은 훗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여포의 확고한 뜻을 확인한 왕윤은 그 길로 지체 없이 움직였다. 전부터 서로 뜻이 통하는 복야사 손소와 사해교의 황환을 자기 집으로 불러 그간의 경위를 말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상의 끝에 미호성에 있는 동탁을 황궁으로 불러 죽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탁을 꿰어낼 사람으로 이숙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숙은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전날에 여포를 꿰어 양부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로 오게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 외에도 동탁 밑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동탁이 그 벼슬을 높여주지 않아 마음속으로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또한 동탁은 이숙을 자기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심받지도 않을 것이었다. 여포는 이숙에게 함께 동탁을 죽일 것을 권하였고 이숙은 너무나도 쉽게 그에 응했다. 이숙이 동탁이 벼슬을 높여주지 않은데 앙심이 있는 것을 아는지라 동탁을 죽이면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니 이숙은 오히려 더욱 앞장섰다. 이튿날 이숙은 미호성으로 가 동탁에게 천자의 조서가 내렸다며 동탁을 꿰어냈다. 내용인즉 환중에 있던 황제가 동탁에게 황위를 선양하는 일을 문무 대신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 내용의 조서를 보자 동탁은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일이라 은근히 기뻤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의욕이 먼저 일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는 하나 완고한 원로 대신들이 몇몇 버티고 있는 조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결정났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얼른 믿기지 않는구나. 왕윤의 뜻은 어떻더냐? 초선을 자기에게 보낸 일로 왕윤이 자기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동탁이 그리 물었다. 그의 물음에 이숙이 왕윤이 대까지 쌓고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니 얼굴에 가득 기쁜 빛을 드러냈다. 마음속으로야 어떠하든 왕윤쯤 되는 원로 대신이면 남의 이목도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나서서 동탁을 맞이하려 한다니 조정의 분위기가 대강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동탁은 사양하거나 어려워하는 기색 한 번 없이 미호성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런데 동탁의 운이 거기까지였는지 동탁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선의를 받으러 가는 경사스러운 길이라 하여 친히 대랄 수 있는 비움군 삼천과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네 장수를 묘에 떼어놓고 온 일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나마 천하를 그의 손에 맡긴 탓인지 하늘도 동탁의 파멸에 무심치 않았다. 동탁의 행렬이 장안으로 떠난 지 30리쯤 되었을 무렵 갑자기 동탁이 타고 있던 수레바퀴가 부서졌다. 그리하여 수레를 버리고 말을 탔는데 그 말이 미친 듯 울부짖으며 고삐와 재갈을 끊고 길길이 뛰었다. 하늘이 보여준 두 번째 조짐은 도중에서 하룻밤을 쉰 동탁의 행렬이 이튿날 다시 길을 서두르고 있을 때 일어났다. 호련 미친 듯 바람이 일고 어둑한 안개가 하늘을 덮었다. 하늘만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도 덜어는 진심으로 동탁을 아끼고 위하는 이가 있었다. 승상부에 도착한 동탁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궁으로 들 예정이었다. 여포가 승상부를 지키고 있어 직접 동탁을 만날 길이 없던 누군가가 마을 아이들의 동요에 실어 은근히 위험을 알렸지만 동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동탁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했던 사람은 또 있었다. 다음날 여포의 호의를 받으며 궁궐로 들어갈 무렵 앞뒤를 에워싼 군사들의 창검 사이로 한 도인이 괴상한 차림으로 길가에 서 있는 게 보였다. 푸른 도포에 흰 수건을 쓰고 손에는 긴 장대를 들었는데 그 끝에는 한 길이나 되는 헝겊이 묶여 있었다. 그 헝겊에는 입구자 두 개가 좌우 양쪽에 하나씩 씌어 있었다. 입구자 둘을 더하면 다름 아닌 여자라 동탁에게 여포를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동탁이 그걸 보았으나 원래 머리가 박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운이 다했는지 얼른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북앤문에 이르러 따라온 군사들은 모두 물리쳐 문 밖에 있게 하고 29명만 수레를 몰게 하여 들어가게 할 때도 동탁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진의 일이 몇 해 되지 않았지만 여포가 따르고 있음을 동탁은 믿은 것이었다. 그런데 궐문 안으로 들어가니 왕윤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한결같이 칼을 빼들고 전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동탁도 이상함을 느꼈다. 그 순간 왕윤이 외쳤다. 나라를 훔치려던 큰 도적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무사들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미리 숨어있던 100여 명의 무사가 우르르 달려 나오더니 창이며 칼로 동탁을 일시에 찌르고 베었다. 동탁이 놀라 수레에서 떨어지며 외쳤다. 내 아들 봉선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포의 방천하국이었다. 여포의 방천하국이 동탁의 목을 찌르니 동탁은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위세에 비해 너무도 허망한 최후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